자, 우리 민간인 학살을 친일파들이 했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민간인 학살의 주역들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 일본군 출신이고요. 선우정원이 일본 서기했고 오제도 일본 서기했고 나머지는 독립운동했어요. 문봉재는 일제때 경력이 확실합니다. 강성규는 명예의 중문자의 박사원이죠. 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 학살의 주역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개신교적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 최태용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인천 상륙작전과 한국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가 친일을 많이 했죠. 친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제 월남을 해왔는데,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미군정의 특혜를 받아서 일본이 남겨놓고 간 재산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함경직 목사와 영락교회, 일본 천리교 재산이고요. 서북청년단의 아제트였던 해방교회, 이건 일본 호국신사절이고요. 민주화운동이 깊게 그 거점 중에 하나였던 경동교회도 일본 재산입니다. 한신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숭의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물려받아서 됐거든요. 이게 뭐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서북청년단, 한경재 목사의 교회에 나오던 그 청년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서북청년단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세월호 그 부모님들 동상하는 데 가서 거기서 폭식투쟁하고 리본 끊고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했죠. 기독교는 한국인이 미국과 연결되고 친분 상승을 이루는 마법의 계단 노릇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을 통해서 물자가 들어오고 전쟁 때 모든 것이 파괴되는 속에서 교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선 공동체가 해체돼서 시골에 살 수 없게 된 사람이 도시로 몰려왔는데 도시에 무슨 사회안전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가 있습니까?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러야 한다 할 때 기댈 데가 뭐가 있어요? 교회 나가면은 그래도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그거 해주죠. 그 다음에 종친회, 화수회, 그 종친회하고 향후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감정이나 문벌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게 한국전쟁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물론 전쟁에 좋은 점도 있어요. 신분제도가 싹 없어졌죠. 우리나라처럼 역사적인 전통이 깊은 나라에서 지금 양반상만 따집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그 의식 자체가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한국이 신분제가 그럼 없어졌습니까? 새로운 신분제가 생겼죠. 거기서 기준이 뭐예요? 뼈대가 아니고 돈이죠, 돈. 그런 새로운 신분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개신교가 수구 세력의 아성이 되어버린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깊게 성찰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의 기억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기억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월미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전쟁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운 월미도의 중대. 여기 영화에 의하면 이 중대가 이틀인가 사흘간을 버티면서 막아갖고 인민군의 퇴로를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는 9.28 서울 수복이지만 9.28 퇴각이죠. 이북 입장에서는. 용어가 반대로 되는데 이북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인민군 전사들이 자기 조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미제 침략자들과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가.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입장하고는 정반대의 그 시각에서인 거죠. 승리의 7.27 정전협정이 맺어졌는데 이북에서는 승전했다고 보세요. 이북은 말이 들 수도 있어요. 17대 2로 싸웠잖아요. 이제 전설적인 싸움이 17대 2인데 17대 1은 아니고 17대 2로 싸웠습니다.
누가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북한하고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라 중국의 편을 먹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16개국을 끌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싸워서 군사적으로 비겼으면 어때요? 북한하고 중국은 자기네가 이겼다고 소리치고 다른 16개국은 쪽팔린 거죠. 미국을 포함한 16개국. 한국전쟁으로 어마어마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이 파괴가 됐고요. 그 파괴에서부터 완전히 평양 속도라고 해서 정말 자고 일어나면 건물 한 채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해가면서 열심히 복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북이 많이 세죠? 지금도 성명 나오는 거 보면 무지 센데 되게 거칩니다. 거친 말사들을 쓰는데 여기 승량이 미제 신천 학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도 포스터가 미제에게 죽음을 미국 놈들부터 박살내자. 함부로 짓지 말라. 개는 지져도 행렬은 나간다. 애들 교과서에는 미국 놈 따지자면 군산놀이 신나요. 미제는 경고망도 하지 마라. 미국의 전쟁 도발 책동을 짚으시자.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지금 전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한 찬스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미국한테다가 덮어 씌우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입장을 우리 90년대 보면 북한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남쪽에서 그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으면 정권이 유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정권 유지 안 됐겠죠. 못했겠죠. 근데 북한에서 어떻게 됐어요? 김정일이 까딱없이 권력 유지해서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경제가 조금만 삐걱하면은 저 문재인이가 정치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막말이 나오는데 북한은 어때요? 지도자 동지가 잘못한 거예요? 위원장 동지가 잘못한 거예요? 미국 놈들 때문이잖아요. 미국 놈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잘못이 생겨도 그 잘못의 원인은 미국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미국하고 친구를 삼겠다는데 트럼프가 기회를 많이 놓쳤네요. 아직 판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북한이 지금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 미국하고의 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한테 좀 뭐랄까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하는 판인지 일단 한국을 만만하게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큰 반미 주간을 행사를 했고요. 엄청나게 미국을 상대로 싸웁니다. 미국에 대한 나쁜 기억에는 폭격의 기억이 어마어마하죠. 폭격도 평양의 인구가 40만이었거든요. 평양에 떨어진 포탄이 42만 8천 발이었대요. 한 사람당 포탄 한 발씩 안기고도 2만 8천 발이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왜 그렇게 쐈을까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탄을 쐈을까요? 2차 대전이 너무 일찍 끝나서 그래요. 2차 대전 때 과잉 생산했던 거 여기서 재고 정리 다 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목표물이 남아있지 않다. 그 얘기를 51년 7월달에 전쟁 발발하고 1년 만에 해놓고 그 2배, 3배 되는 포탄을 퍼본 거죠. 황해도 신천의 민간인 학살. 인구 14만에 4분의 1을 죽였다고 합니다. 말이 안 돼. 어떻게 4분의 1을 죽여? 제주 4.3 학살이 많이 잡아야 10분의 1이거든요. 저도 안 믿었습니다. 북한 애들이 과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 보다가 요새는 믿어요. 왜냐하면은 서북청년단 자료에 보면은 신천에서는 3분의 1을 죽였다라고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실은 누가 있어요? 홍석영의 책에, 전 홍석영이가 소설 쓴 거에 맞다고 생각해요.
순림이라는 제목이 뭐냐면 이 순림은 공산주의와 기독교예요. 사실은 미군이 학살한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끼리 죽은 겁니다. 미군도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학살을 한 건 미군인데 이북에서는 다 서북청년단, 돌아온 서북청년단이 한 건데 다 미군한테 떠넘긴 거죠. 역사적 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지만 정책으로서는 나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서북청년단 하지만 현지 마을에서는 어때요? 감나무집 둘째 아들 윤초시 댁 작은 손자잖아요. 그리고 가해자들은 그 마을에 또 살고 있고 가해자의 가족들. 거기서 어떻게 그 민간인 학살의 기억을 서북청년단, 나무를 월남했던 서북청년단이 돌아서 했다. 그 기억을 온전하게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억 세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서 미국한테 몰아붙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이 효 같은 거예요. 잊힌전쟁. 우리 흔히 쓰는 말로는 잊혀진 전쟁인데 미국에서는 전쟁을 다 쳤어요. 우리는 잊으자 어찌 우리 이날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기억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전쟁인 거예요.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휴전을 했을 때 클라크라고 미군 사령관이거든요. 전해지는 얘기가 집에 와서 마누라 붙잡고 울었대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을 승리로 끝맺지 못하고 종전협정에 사인을 한 불명예스러운 직원이 된 거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17대 2로 싸워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군사적으로 무승부가 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아까 메가다가 나왔습니다만 트루만에 의해서 메가다가 해임당하죠. 이건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본다면 뭐냐면은 우리는 그때 메가다우 장군이 해임 안 당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 역사에서는 문민 통제의 원리가,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원리가 도전받은 거예요. 군 사령관이 군 통수권자한테 대든 거죠.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미국 군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상처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실제로 메가다에게는 그것이 영광이었을지 몰라도 일선 병사들은 어때요? 여러분, 왜 포 같은 뭐가 됐습니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진호 전투라는 거 중국군이 들어왔을 때 미국도 전략적 판단을 잘못했죠. 메가다가 뭐라고 큰 소리 쳤습니까? 두 가지가 다 틀렸어요. 중국 절대 참전 못한다. 참전해봤자 별 볼 일 없다. 종료호랑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참전했죠? 별 볼 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미국의 최정예 1사단이 한겨울밤에 별 보다가 얼어 죽었어요. 1사단이 괴멸됐습니다. 어느 나라나 1사단이면 최정예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군 1사단이 괴멸됐어요.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전쟁 40주년 때 한국 정부가 돈을 대고 그래서 워싱턴에다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크게 세웠는데 한국에서 개막식에 참석을 안 했던가 그래요. 뿌리 나갔고. 왜냐면은 아까 전쟁기념관 있죠. 나를 따르라. 그런 식의 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판총을 뒤집어 쓰고 패전병같이 총 늘어뜨린 그런 군인들 모습을 쫙 이렇게 놓으니까 한국이 경악을 했죠. 근데 왜냐하면 이건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적들과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의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 다음에 푸에블로 사건. 이것도 뭐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미국 역사상 미국이 처음으로 영해를 침범했다고 사죄했어요. 사죄하니까 6년 동안 붙잡아뒀던 승무원을 풀어줬죠. 승무원이 풀려나고 나니까 사과를 취소하긴 했습니다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죄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씨 원투원기. 미국의 최정예 첩보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을 때 북한이 가차없이 쏴버렸습니다. 추락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한 나라가 없죠. 한미연합사
팀스피드 훈련 크게 하고요.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겁니다. 이거 하다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유해 송환은 미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 제재한다, 뭐 한다 해서 뭐 현금이 절대로 안 들어가지만 유일하게 현금이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중국의 기억을 살펴보자. 좀 너무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마오의 아들이 한국전쟁에 희생됐는데 북한 사람들이 별로 중국한테 기죽지 않아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미국하면 컴팍 죽잖아요. 그리고 중국 애들도 북한에 대해서 그걸 갖고 저런 버릇장머리 없는 놈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마오의 아들만 죽었다 아니에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내 동생도 중국 혁명에서 죽었는데 중국 혁명에 못 바친 조선 사람이 수천 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당해요 아주. 중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이북이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죠.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메가더 동상 세워놓고 있으면은 이북도 팽덕회 동상 어디 신의지구 남포구 세워놨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남쪽엔 메가더 동상, 북쪽엔 팽덕회 동상 서 있으면 참 남북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었겠죠. 근데 그나마 다행히 북한에서는 안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중국 혁명에 대한 조선민족의 기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가더가 한국을 구해준 것만 생각하고 팽덕회가 들어와서 김일성 살려줬으니까 중국이 한마디 하면 이북이 껌뻑 죽겠지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한미 관계의 틀을 갖고 조중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시도예요. 근데 그건 트럼프에서부터 한국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 연안에서부터, 요 연안에 있다가 연안을 버리고 가서 동북을 먹었거든요. 만주를 먹어서 거기서 확대해서 중국 본토를 장악을 한 겁니다. 이 만주를 먹었는데, 만주에서 싸울 때 여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게 한국군이었던 거예요. 중국에 마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의 오성홍기 있잖아요. 중국의 오성홍기에는 조선 사람의 피가 물들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오성홍기의 별 하나는 조선 사람 거다 이거예요. 김일성은요 우방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중국 혁명을 성사시킨 1등 공신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뭐 싸울 때는 뭐 엄청나게 싸우지만 김일성에 대한 대접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한미동맹에서 껌뻑 죽고 한미동맹을 혈맹이라고 하는데 조지 워싱턴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독립군이 가서 구해준 적 있어요? 그거 없죠. 그런데 중국은 그게 있는 거예요. 동북전쟁에서의 승리는 조선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왜? 그때 조선은 분단됐지만 국가를 잡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그 무기를 누가 대줬어요? 일본군 무장 해제시킨 거 그거 다 대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쟁이 끝나고 중국이 이렇게 통일하고 났더니 중국군에 있었던 조선인 병사들을 귀국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인민군의 주력군이 돼서 쫙 밀고 내려오는데 앞장을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50년에 여기까지 갔잖아요. 대만만 남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 중국의 최정예 부대가 여기까지 갔잖아요. 근데 한국전쟁 터지니까 마오가 이 병력을 6월 초 말에 뒤로 도달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인민군이 서울 점령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텐데 아니야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뒤로 돌아. 그걸 마오가 그때 벌써 시켰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걸어와갖고 아니나 다를까 인천 상륙작전에서 쫙 밀릴 때 중국이 여기 9월 말에 도착해서 정부에서 10월 하순쯤에 압록강 건너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한미 원조, 여기는 위국 보가인데 보통 보가 위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저항해서 조선을 지어두고 보호가 집을 보호하고 위국 나라를 지킨다. 자기네가 참전한 이유를 이렇게 8글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군이 참전을 했고 이건 중앙청을 점령하고 중국군이 춤추는 광경입니다. 일사후퇴 당시죠. 중국군이 한국전쟁에서 무지 많이 죽었어요. 38선 이남으로 내려왔다가. 그래서 용인이니 뭐 가평이니 또 중국군 관련된 전투가 많잖아요. 그 유해를 파주의 적군묘지라고 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유해를 모셔가는 작업을 중국 쪽으로 했죠. 아마 거의 적군묘지에 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모셨을 겁니다. 이거는 중국에 우리도 유행군 묘지가 있는 것처럼 열사등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이렇게 크게 해놓은 게 모택동 아들 묘지 있습니다. 거기 김정은이 참배가는 거죠. 김정은이 이제 참배가는 건데 마오가 자기 아들을 중국으로 이장해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을 겁니다. 우선 북한에 대한 큰 압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오 입장에서는 조선 땅에 중국 병사 청년들이 많이 잠들어 있잖아요. 누구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마오의 명령을 받고 간 거예요. 근데 내 새끼라고 먼저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조선 땅에 잠들어 있는 중국 청년들을 다 데리고 와서 부모님 품에 안겨드린 다음에 나는 내 새끼 품에 들 자격이 있다. 부하들이 모한영의 유해를 모셔오자고 했을 때 모택동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주동님?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안영이는 모택동 아들이니까. 모택동이 수많은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들의 존경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죠. 하여튼 사드를 둘러싼 갈등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한국전쟁 때 참전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북한하고는 그때의 피를 나눌 혁명이었다는 사실들을 종종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드에서는 이거는 북한과의 혁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드 자체가 북한보다도 중국을 겨냥한다는 그런 판단에서 나온 거죠. 일본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에 대한 얘기. 일본 우파 집회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다시 해주면 일본은 전쟁 특수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우파들의 단골 메뉴예요. 이래야 하는데 아까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손잡고 서로 껴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야 하는 거죠. 아베가 괜히 움직인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을 골탕 먹이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바라는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것을 일본은 막고 있습니다. 바라지 않고 있어요. 왜? 일본이 바라는 건 뭐예요? 아베 보수 정권은 일본을 자위대를 군대를 만들고 평화헌법 고치고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라고 일본 자국민들에게 얘기합니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베가 이번에 작년에 수출 거의 1년이 들어갑니다만 수출 규제를 한 건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일본에 20년 경제불황이 있고 난 다음에 버블 꺼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처음 나온 거 아닙니다. 일본 보수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시다 시게루. 전후 일본에 기틀을 놓았다는 사람이죠. 전후 일본에 7년간의 일본 수상을 지내면서 일본 보수 정치에 기틀을 놓은 사람인데 수상을 하고 있을 때 전쟁이 터지니까 비유법이 아니고 진짜로 벌떡 일어나서 만세삼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일본 우파는 한일협정 이후에 일본이 지원해준 돈으로 한국이 경제발전했다. 한국적이다 하지만 실은 뭐예요? 우리의 이
끔찍한 전쟁으로 일본이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거 한국전쟁뿐이 때문은 아니지만 한국전쟁 이전의 식민지 시기의 강제동원 때문에 이 수많은 제일동포가 일본에 남게 됐고 그 분단 상황 속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차별을 받다가 제일동포의 절대 다수는 98%가 남쪽 출신이에요. 남쪽에서는 일본으로 가고 북쪽에서는 만주나 중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제일동포의 절대 다수가 남쪽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이 기민정책이라고 했어요. 제일동포를 동포 취급을 안 하고 버려버렸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총련에 가입을 하고 북한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다수가.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됐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에서 제일조선인이 북쪽 총련하고 조총련하고 친했죠. 그러다가 이제 북송 사업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 조선학교 학생들 까만 치마 저고리 입고 다니고 그래서 공격 표적이 되고 뭐 이제 뭐 이게 복잡한 문제 있고 여기 일본 학교를 후원하는 모임들 뭐 관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국 방문 수학여행도 가고 있죠. 네. 아유, 거진 급하게 달려와서 거진 끝나가네요. 네. 전쟁과 함께 살아온 세대 이제 다 지나갔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분단 때, 한국전쟁 때 치고받고 하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정원이나 서울지검 공안부 같은 데서 반공검사로 활동하는 사람들, 만약에 북에서 태어났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3호 청사에서 대남 사업하고 있었을 거예요. 공부 잘해서 엘리트가 되고서 출사하려고 하는 놈들이 뭐 당 간부가 되고 그렇겠죠. 거꾸로 북한의 3호 청사에서 그 대남 사업하고 있는 자들 중에 상당수는 남쪽에 태어났으면 또 뭐 했을까요? 고시 패스에서 국정원 가고 뭐 서울지검 공안검사하고 그러겠죠. 그런 세대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전쟁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진 게 아닌가 그런 참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 전쟁 세대들 지금은 80 이상이 된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지금 90쯤 된 사람들 일제가 키워낸 군국소년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군국소년 언제가 제일 무섭습니까? 15, 16이에요. 나이 20대, 30대 되면 감히까지 나가라고 해도 잘 안 나가요. 피 끓는 10대 때 꼬셔서 내보내는 거죠. 화랑만창 16, 잔다르크 16, 유관순 누나 16 아닙니까? 그 군국소년들 일제가 국민학교를 언제 세웠냐? 1937년. 우리 어머니가 1930년 말띠세요. 우리 어머니 들어가던데 국민학교 쫙 세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교육을 세게 받은 군국소녀예요. 한편으로 일본 되게 싫어하시면서도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일본식 그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굉장히 남아있는 걸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됩니다. 그 군국소녀들이 15, 16 됐을 때 해방됐어요.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 군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군국주의 교과서들을 이렇게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이제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반공교육 하나도 안 했죠. 오히려 이 군국소년들이 뭐가 됩니까? 서북청년단 되잖아요. 그 세대예요, 서북청년단이라는 게. 그리고 이 세대가 한국전쟁을 치르자 전쟁 나니까 군인이 되죠. 그리고 전쟁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반공청년이 돼서 법원에 쳐들어가서 조봉암 무죄 판결 내린 판사, 빨갱이 판사 타도하라. 그 반공청년들이 뭐 했습니까? 박정희 시대에 일하며 싸우면서 건설하자.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대한민국을 내가 세웠고 지켰고 건설했는데 김대중 빨갱이 노무현 빨갱이가 집권하더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라를 통째로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스통 메고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게 가스통 할배의 역사예요.
전쟁과 함께 해온 그 70년의 역사가 여기 이제 60년까지죠.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이분들 70대 초반에 제일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그렇지만 이분 아까 그 어린 아이들이 대를 이어서 뒤를 이어서 태극기 부대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태극기 부대. 자, 한국 전쟁이 이렇게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싹이 돋습니다. 거기서 싹이 돋아요. 이 싹이 뭘까요? 이 싹이 자라서 천년 촛불이 되는 거예요. 얼마 만에? 두세대 만에. 60년 조금 더 지나죠. 60년이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개인의 인생에서는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우리가 가진 복원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의 상처를 입고 이렇게 다 죽고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7년이 안 돼서, 만 7년이 안 돼서 4.5혁명을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 첫 번째 시민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어른들 다 죽었더니 아이들.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 세대가 지금 태극기 부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촛불을 만들었거든요. 촛불의 미래는 어떨까요? 복잡하지 않죠? 30년 후, 50년 후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가 바로 촛불의 미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마스크 이제 다들 끼고 계신데 K방역에 대해서 해외에서 극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로 국뽕, 우리가 도취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해외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평가에서 상당 K방역뿐만이 아니죠. K-팝, BTS, 그다음에 봉준호의 K-필름, 이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민간인 학살에서부터 거기서 그 죽음의 땅에서부터 살아서 민주주의를 건설해온 그 저항과 투쟁의 역사, 그 속에 우리가 이 극복의 힘이 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엄청난 트라우마와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 아픔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요새 이렇게 후원금 부탁을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정의연 사태 이후에 굉장히 민망한 처지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우리 정 대표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큰 사고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어법 행위자 열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제시대에는 친일파를 기록해야 해서 친일면세전이 나왔지만 지금은 해방 이후에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헌법을 파기한 사람들, 초창기에는 거의 대부분 친일파예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를 기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내는 게 맞죠. 살아있으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옥에 보낼 힘이 없습니다. 촛불도 감옥에 보낼 힘을 못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 못했지만, 현실의 감옥에 보내지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작업이 바로 반어법 행위자 열전 편찬입니다. 그 작업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후원 오늘 그거 작성해서 주신 분들, CMS 후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갖고 온 책 한 권씩 사인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